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5년 차, 올해 쉰둘이 된 김영선이라고 합니다. 요즘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은 너무 오래 참으면 결국 바보가 된다고요. 1999년, 그러니까 제가 27이던 해에 남편을 만났어요. 첫 시댁 방문 날, 한옥 대문을 열자 마당에 장독대가 쭉 늘어서 있더라고요. 드라마에서만 보던 풍경이었죠. 그때만 해도 설렜어요. 전통 있는 집안이라니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이남일녀 중 장남이었고, 그 당시에는 둘째 아가씨와 막내 도련님 모두 미혼이었죠. 시어머니는 따뜻한 분이셨어요. 명절 때마다 손수전을 부치고 동네 어르신들께 떡을 돌리는 분이셨죠. 결혼식 날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영선아, 큰 며느리는 집의 기둥이야. 나도 큰 며느리로 살았고 내 시할머니도 그러셨어. 난 내가 벌써 든든하단다. 네, 어머님. 저는 그 말씀에 부담이 느껴지기보다 정말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명절이면 새벽 5시에 일어나 시댁에 첫 차로 도착했어요. 부엌에 불 켜고 냉장고 문 열고 하나하나 재료를 꺼내 놓으면 그때의 고요함이 좋았어요. 내가 이 집을 지키는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2014년 막내 동서가 들어오고 나서 모든 게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죠. 동서는 제 나이보다 11살 어렸어요. 남편 말로는 부잣집 무남 동료로 고생 모르고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낌이 달랐어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어머님만큼이나 요리 솜씨가 좋으시다면서요? 부러워요.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명절날이면 동서는 늘 손에 뭔가를 들고 왔어요. 비싼 건강식품, 명품 가방, 백화점 상품권. 어머니는 좋아하셨죠. 얘는 참 신경을 쓴다고요. 근데 저는 알았어요. 그게 대신이라는 걸요. 그해 추석, 저는 동서에게 부탁했어요. 동서, 이번 추석에 같이 전 좀 붙여줄래? 나 혼자 30명 분량하려니까 손목이... 형님. 저는 요리를 잘 못해서요. 괜히 짐만 되고 시간만 더 걸릴 거예요. 대신 나중에 외식 한턱 쏠게요. 그때는 그냥 사람이 다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세대 차이려니 자라온 환경이 다르니까. 근데 그게 매년 반복되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어느 설날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막내네가 오늘 못 온대. 왜? 무슨 일 있어? 해외여행 간다고. 설 연휴에 괌 갔다 온대. 미리 어머니한테 말씀드렸다는데. 설날에? 요즘은 그런 거 많잖아. 명절 피해서 여행 가는 거. 우리도 나중에 그럴 수 있고. 그때 제 표정이 어땠을까요? 남편은 못 봤을 거예요. 저는 그날도 부엌에 있었으니까요. 혼자서 35명 분량의 떡국을 끓이면서요. 그때 처음 생각했어요. 나만 바보인가? 하고요. 며칠 후 동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형님, 괌 완전 좋았어요. 사진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명절은 잘 쇠셨어요? 응, 다행이다. 형님이 워낙 베테랑이시니 저 없이도 뚝딱 하실 거라 믿었어요. 오히려 집만 되는 저희 없어서 더 좋으셨죠. 해맑은 동서의 말을 들으며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진짜 자신이 할 게 없다고 믿고 있구나. 아니, 그렇게 믿고 싶어 하는구나. 그리고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작은 수첩을 사기 시작한 게. 수첩을 펼치고 작게 중얼거렸죠. 2016년 2월 7일 설날. 참석자는 영선, 남편, 둘째 시누이 가족, 불참은 막내 부부.
사유는 해외여행. 2020년 가을이었어요. 제가 51살이 됐을 때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날은 추석을 일주일 앞둔 날이었죠. 새벽에 남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여보, 어머니가 쓰러지셨대. 뭐? 어디서? 집에서 119 불렀는데 지금 병원 이송 중이래. 빨리 가자.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이미 의식이 없으셨어요. 뇌졸중입니다. 수술해야 합니다. 수술은 5시간 걸렸어요. 그 시간 동안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아서 계속 전화를 했죠. 둘째한테, 막내한테. 둘째 시누이네는 병원으로 바로 달려왔어요. 문제는 막내 서방님과 동서였죠. 남편이 서방님에게 알리겠다고 나갔다가 일그러진 얼굴로 돌아왔어요. 이 자식, 연락이 안 돼. 뭐, 일 때문일 수도 있으니 내가 동서한테 연락해 볼게. 저는 다급하게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참 후에야 전화를 받은 동서에게 말했죠.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지금 수술 중이야. 네, 진짜요? 심각해요? 뇌졸중이래. 빨리 병원으로 와, 동서. 아, 형님, 저 지금 울산인데요. 남편 사업 관계로 내려왔거든요. 뭐? 그럼 언제 올 수 있는데? 그럼 내일 아침에 갈게요. 당장은 힘들어요. 전화를 끊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머니가 생사를 오가는데 지금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다음 날 아침 막내 서방님네는 오지 않았어요. 대신 서방님에게서 카톡이 왔죠. 어머님 수술 잘 끝났다고 누나한테 들었어요. 제가 바로 갈 수 없는 상황이라 대신 50만 원 이체했어요. 간병인 쓰시는데 보태세요. 민준 엄마도 사정이 있어 당장 못 가게 됐어요. 직접 못 가서 죄송해요. 라고. 어머니는 수술 후 휠체어 생활을 하게 됐어요. 오른쪽 팔과 다리가 마비됐죠. 말씀도 어눌해지셨고요. 의사 선생님은 재활치료를 꾸준히 하면 좋아질 수 있다고 하셨어요. 가족회의를 했어요. 둘째 시누이가 제안했죠. 그럼 이렇게 하자. 한 주씩 돌아가면서 어머니 간병하는 거. 우리 셋이 하면 되잖아.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게 좋겠다. 우리 집 둘째, 막내 이렇게 순서대로. 동서도 동의했어요. 네, 알겠어요. 저도 당연히 해야죠. 처음 몇 주는 괜찮았어요. 제 차례가 오면 저는 어머니 집에 가서 밤을 새웠죠. 식사 도와드리고, 목욕시켜 드리고, 재활 운동 같이 하고. 그런데 막내 차례가 되면 매번 문제가 생겼어요. 형님, 저 이번 주 못할 것 같아요. 왜? 남편이 갑자기 해외 출장 가게 됐어요. 저도 같이 가야 해서요. 비자 문제도 있고. 그럼 다음 주에 2번 하면 되잖아. 아, 다음 주는 친정 가족 행사가 있어요. 한 번만 대신해 주시면 안 돼요? 처음엔 그러려니 했어요. 다음에 2번 하겠지, 라고요. 근데 다음이 오지 않더라고요. 3개월, 6개월, 1년. 결국 제가 거의 매주 가게 됐어요. 둘째 시누이도 자기 일이 있고 남편은 회사 일이 있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어머니를 위한 거니까라고요. 어느 날 어머니 목욕을 마치고 로션을 발라드리는데 어머니가 어눌하게 말씀하셨죠. 선아, 네, 어머니. 맙다. 내가 없으면 나는 괜찮아요,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근데 그 순간 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 손을 꼭 쥐시면서요. 그때 깨달았어요. 어머니도 알고 계셨구나. 누가 오고 누가 안 오는지.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 막내 서방님한테 한마디만 해줘. 뭘? 간병 좀 제대로 하라고. 1년 내내 나만 하잖아. 여보, 그냥 이해해. 걔들은 아직 어리잖아. 40 넘었어도 우리 때랑은 다르니까. 어리긴 뭐가 어려. 한두 살 먹은 애들이야? 나이 문제가 아니잖아, 이건. 재수 씨는 어머니 돌보는 게 어설프잖아. 막내는 해외 출장도 잦고 억지로 시키면 관계만 나빠져. 남편의 말에 눌러왔던 화가 치밀었어요. 당신도 너무해. 어느 순간 바깥일 안 하는 나만 간병하고 있는데 당신까지 지금 관계 타령만 할 때야? 매사에 허허 사람 좋은 남편도 결국 내 편이 아니구나. 그때 결심했어요. 증거를 남기자고. 그날 밤부터 저는 수첩에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날짜, 간병 시간, 누가 왔고 누가 안 왔는지, 영수증도 모두 모았죠. 병원비, 약값, 간병 용품비, 수첩에 펜을 대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2021년 3월 15일, 월요일. 간병은 영선, 지출은 기저귀 3만 원, 영양제 5만 원. 방문자는 없음. 그게 훗날 내 무기가 될 줄은 그땐 몰랐지만요. 참는 것도 습관이 되면 병이 된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병을 고치려면 약이 필요하죠. 제 약은 바로 이 기록이었어요. 작년 추석, 명절 2주 전쯤이었을 거예요. 동서에게서 먼저 카톡이 왔어요. 형님, 이번 추석에 저희 파리 간다고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남편이 출장 겸 여행으로 가자고 해서요. 오래 못 뵙겠네요. 저는 그 메시지를 한참 동안 들여다봤어요. 물음표 하나 없는 문장. 양해를 구하는 게 아니라 통보였죠. 그것도 이모티콘까지 붙여서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 형님. 카톡 봤어요? 봤어. 근데 이번엔 명절 전에라도 어머니 좀 뵈러 갈 수 있어? 아, 왜요? 왜요라니, 명절에 가기 힘들면 미리 인사드리면 좋잖아. 그냥 얼굴이라도 좀 보여드리라고. 4개월 만이잖아. 아, 그게 추석 일주일 전에 출국이고, 출국 전까지 바빠서 시간이. 동서, 너무한 거 아니야? 형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리고 어머님도 괜찮으시다는데 형님이 저희한테 오라가라 하는 거 솔직히 이해 안 되네요.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딱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진짜로요. 마음속 어딘가에서 뭔가 끊어지는 느낌. 하, 그래? 그럼 이번엔 나도 명절 연휴에 그 잘난 여행 좀 가봐야겠다. 홧김에 던진 제 말에 동서가 깜짝 놀라며 말하더라고요. 네? 갑자기요? 그럼 명절 준비는 누가 해요? 어이없는 동서의 말에 저는 숨도 쉬지 않고 받아쳤어요. 나도 명절 스트레스 좀 날려보려고. 동서가 가르쳐줬잖아? 명절에 꼭 안 가도 된다고. 아니, 그래도 형님은 큰 며느리잖아요. 그래, 나는 큰 며느리지. 근데 큰 며느리라고 바보는 아니거든. 전화를 끊자 손이 떨렸어요. 25년 만에 처음 큰 소리치며 제 마음을 얘기한 거였으니까요. 높아진 목소리에 남편이 와 물었어요. 여보,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왜 그래? 나도 이제부터 혼자 참아내지 않아 보려고. 이번 명절엔 나도 여행 좀 가보려고. 동선애처럼. 무슨 소리야? 나도 파업이야. 그렇게 알아. 말은 그리 했지만 제가 어딜 가겠어요. 그렇게 지른 것만으로도 명치를 꽉 막고 있던 무언가가 조금은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참, 돌이켜봐도 어느 옛 노래 가사처럼 바보처럼 살았다 싶기도 하고 만감이 교차했죠. 그날 밤, 저는 방 한쪽 서랍을 열었어요.
거기엔 4년치 수첩이 쌓여 있었죠. 빨강, 파랑, 초록, 검정. 색깔별로 연도가 달랐어요. 책장을 넘기며 중얼거렸어요. 2020년 9월 23일 어머니 수술일. 참석은 영선, 남편, 둘째 신우이, 불참은 막내 부부, 사유는 울산 출장. 다음 페이지로 넘겼어요. 2020년 10월 3일 첫 재활치료. 동행은 영선, 지출은 택시비 3만 원, 점심 2만 원. 빠르게 책장을 넘겼어요. 2021년 1월, 2월, 3월, 동서 이름 없음. 4월, 5월, 없음. 6월. 4년 동안 서방님네가 병원에 온 날은 딱 3번이었어요. 어머니 생신, 크리스마스, 그리고 명절 중 딱 1번. 그것도 30분씩만요. 저는 그 수첩들을 책상 위에 차곡차곡 쌓아놓고 사진을 찍었어요. 영수증도 함께요. 총 482만 원. 제가 개인적으로 쓴 간병 비용이었죠. 그 외에 제 시간은 계산할 수도 없었어요. 다음 날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어머니, 오늘 기분 어떠세요? 영. 선아, 왔구나. 네, 어머니, 오늘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무슨 일? 어머니,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지난 4년 동안 누가 제일 많이 왔는지 기억하세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너. 였지. 맞아요. 그리고 누가 제일 안 왔는지도 아시죠? 어머니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미안. 하다. 영선아. 내가 고생시켜서.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두 괘씸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께 조용히 수첩을 펼쳐 보여드렸어요. 이거 보세요. 제가 4년 동안 기록한 거예요. 어머니도 사인하신 거 있죠? 여기 간병일지예요. 어머니가 수첩을 손으로 만지시며 말씀하셨어요. 이게 다? 네, 저는 어머니를 위하는 마음으로 했어요. 누가 알아주길 바라고 그런 것도 아니었고, 근데 정말 해도 너무하단 생각에 철없지만 이렇게 수첩 들고 달려왔어요. 어머니도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누가 진짜 도리를 다했는지. 어머니는 흐느끼셨어요. 고맙다. 영선아. 정말 그날 어머니는 제 손을 한참 동안 붙잡고 계셨어요. 그리고 뭔가를 결심하신 것처럼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죠. 며칠 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여보, 어머니가 변호사 선생님 모시고 오시겠대. 변호사요? 왜요? 유언장 작성하신대. 이제 몸도 안 좋으시고 하니까 미리 정리하고 싶으시나 봐. 남편의 전화를 끊고 나니 떠올랐어요. 수첩을 보여드린 그날 뭔가 결심하신 어머님의 눈빛이. 그로부터 1달 후였어요. 추석 연휴가 지나고 어머님 컨디션이 좋지 않아 입원한 병원에서 급히 연락이 왔어요.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셨습니다. 가족분들 모두 오시는 게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산소호흡기를 쓰고 계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죠.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 저 영선이에요. 어머니는 아주 약하게 대답하셨어요. 선. 아, 네, 어머니, 여기 있어요. 마웠어.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차갑고 말랐지만 여전히 힘이 있더라고요.
그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제 마지막 기억이에요.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동서, 어머니가 위중하셔. 빨리 와야 할 것 같아. 네, 얼마나 심각해요? 임 좀 봐야 할 수 있어. 지금 당장 와. 아, 형님, 저 지금 파리인데요. 어제 도착했거든요. 어머님이 당장 오늘 임종하실 수도 있다니까? 어쩌죠? 그럼 항공편 바꿔야 하는데 당장 비행기가 있을지도 모르겠고. 좋을 대로 해. 동서와 서방님네의 일말의 기대도 남지 않은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날 밤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제 손을 잡으신 채로요. 병실에는 저희 부부와 애들, 그리고 둘째 시누이네만 있었어요. 2024년 10월 8일 오전 6시 32분. 임종 확인하겠습니다. 장례식장 준비는 제가 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국화로 분향소를 꾸미고 영정 사진도 골랐죠. 그리고 3일장으로 치르기로 했어요. 첫날, 둘째 날까지도 막내 서방님네는 오지 않았어요. 셋째 날 아침에야 나타났죠. 공항에서 바로 왔다며 선글라스를 낀 채로요. 형님, 제가 늦어서 죄송해요. 비행기가. 어머님께 인사드려. 동서는 분향소 앞에서 울먹였어요. 어머니, 제가 효도도 못하고 죄송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어요. 울고 있긴 했지만 눈물이 진짜인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사무제를 마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어머니가 남기신 유언장을 공개하는 날이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가족들이 다 모였죠. 그럼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어요. 나 박금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첫째, 집과 토지는 세 자녀에게 균등 분할합니다. 둘째, 예금과 적금은 그때 동서가 작게 속삭였어요. 다행이다. 공평하게 나누시나 봐. 변호사가 계속 읽었어요. 다만 지난 4년간 간병에 헌신한 장남 며느리 김영선에게 별도로 2억 원과 간병 기록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어머니의 유품 중 골동품 일체를 증여합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동서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2억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건 불공평해요. 저희도 자식인데 왜 형수님한테만 따로 주는 거예요? 그 점잖은 서방님이 큰 소리로 역정을 내자 남편이 말했어요. 이성우, 진정해. 진정은 무슨, 이거 형수가 어머니한테 따로 뭐라고 한 거 아니에요?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서방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런 유언장이 나와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재산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요. 분명히 무슨 길길이 날뛰는 그들의 말을 가로챘어요. 그럼 내 기록은 어디 있는데? 네. 저는 가방에서 수첩들을 꺼내 탁자에 내려놓았어요. 이게 4년간의 기록이야. 어머니가 쓰러지신 날부터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총 1458일. 막내 서방님과 동서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 중에 내가 간병한 날은 1124일, 둘째 시누이가 312일, 그리고 서방님, 동서는 딱 22일이야. 그건 22일. 4년 동안 22일이야. 하루에 30분씩만 계산해도 11시간이야. 나는 1124일 동안 하루 평균 6시간씩 어머니를 돌봤어. 총 6744시간이지. 종이를 넘기며 계속했어요. 여기 영수증도 있어. 내가 개인적으로 쓴 간병 비용 482만 원. 택시비, 식비, 간식, 옷, 기저귀, 영양제.
다 기록되어 있어. 다들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이건 어머니가 직접 사인하신 간병일지야. 누가 왔고 얼마나 있었고 뭘 해줬는지 다 적혀 있지. 수첩을 빠르게 넘기며 말했어요. 내 이름 한번 찾아볼래? 2020년 10월. 없네. 11월. 없네. 12월. 크리스마스 날 딱 한 번. 30분. 2021년 1월. 없네. 2월, 3월, 4월. 동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만해요. 왜? 사실이 부끄러워?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유 원장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고인께서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증인 2명 앞에서 작성하셨고 공증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간병 기록은 법적으로도 인정되는 자료입니다. 만약 이의를 제기하시려면 법원에 가셔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정도 기록이 있으면 법원에서도 유 원장을 인정할 겁니다. 동서는 주저앉았어요. 손도 떨리고 말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처음으로 본 모습이었어요. 당당하지 않은 동서의 모습. 저는 의자를 끌고 일어났어요. 나 갔나. 할 말 있으면 변호사 선생님한테 해. 형님. 동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나한테 할 말 있어? 죄송해요. 그 말 너무 늦었다고 생각 안 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니? 어머님은 이미 떠나셨는데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어요. 그 순간 가슴 속에서 뭔가가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25년 동안 쌓인 응어리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느낌이었죠. 밖으로 나오니 차들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길게 내뱉었어요. 장례가 끝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11월 초, 늦가을이었죠. 저는 어머니 납골당에 혼자 갔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부쩍 추워졌죠? 국화예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노란 국화요. 그날따라 바람이 차가웠어요. 항아리에 새겨진 어머니 이름을 손으로 쓰다듬었죠. 박금순. 평범한 이름이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의미였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동서였죠. 문자가 와 있었어요. 형님, 어머니 뵈러 가셨다면서요? 다음에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동서는 요즘 부쩍 연락을 자주 하고 종종 죄송하다고 해요. 근데 조금도 미안하게 들리지 않더라고요. 뭐랄까, 형식적으로 느껴졌어요. 답장을 보냈어요. 어머니, 묘에 늘 가도 돼. 하지만 마음이 먼저 와야 한다는 건 이제 알겠지? 답장을 보내고 사진첩에 들어가 찍어둔 간병 수첩 사진을 한 장 한 장 들여다봤어요. 4년의 기록.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그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어머니를 목욕시켜 드리던 날, 재활 치료하러 같이 걸었던 날,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고맙다 하시던 날, 눈물이 떨어졌어요. 어머니, 제가 잘한 건가요? 동서한테 그렇게 한 게 그때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시는 것처럼요. 잘했다, 영선아. 어머니를 찾아뵌 그날, 저는 수첩을 한 권씩 불에 태워버렸어요. 이제 이거 태울게요, 어머니. 더 이상 필요 없잖아요. 빨간 수첩, 파란 수첩, 초록 수첩, 검정 수첩. 검은 재가 바람에 날아올랐죠. 그 재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며 왠지 허탈한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그날 밤, 저는 어머니가 남기신 유품 상자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골동품 도자기 몇 개와 편지 한 통이 있었죠. 편지를 펼쳤어요. 떨리는 손으로 한자 한자 눌러 쓴 글씨가 보였어요. 영선아,
이 편지를 읽고 있을 때면 나는 이미 내 곁에 없겠지. 미안하다. 내가 그렇게 고생하는 걸 알면서도 달리 막지를 못했어. 하지만 난 알고 있었다. 내가 낳은 자식들보다도 누구보다 날 진심으로 위해주는 건 너뿐이었어. 가족이 뭔지, 진짜 위하는 마음이 뭔지 너는 그걸 알아.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걸 남기는 거야. 편지를 계속 읽었어요. 덕분에 내 그 마음을 품고 간다. 내가 내 가족이 되고 난 늘 든든했고 고마웠다. 큰며느리는 집의 기둥이라고 했잖니. 넌 정말 기둥이었어. 고맙다, 영선아. 편지를 내려놓고 한참을 울었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며칠 후 신우이와 카페에서 만났어요. 언니, 요즘 어때? 마음 좀 괜찮아? 응, 생각보다 괜찮아요. 신우이가 휴대폰 화면을 들이밀며 무언가 보여줬어요.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맘카페의 막내네 얘기가 올라가서 난리야. 시어머니 간병도 안 하고 유산만 노렸다고. 어휴 창피해서 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 나도 그런 말할 처지가 아니지. 나도 언니만큼은 못했잖아. 엄마한테도 미안하고. 아니에요. 나는 그냥 어머니라서, 어머니 며느리라서 다 괜찮았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어요. 다 괜찮았던 건 아니었나? 결국 못 참고 그 수첩을 펼쳤으니 고개를 숙인 제게 신우이가 말했어요. 아냐, 잘했어. 덕분에 우리도 정신 차렸지. 뭐, 깨닫고 나서는 늦었지만 어머니가 떠나시고 가끔은 허하고 또 잔잔한 날들이 흘러가고 있어요. 동서에게서 가끔 연락이 와요. 근데 저는 답장을 짧게 해요. 건강해. 그게 다예요. 진심으로 막내 서방님과 동서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마음이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았네요. 언젠가는 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건 제 시간표대로 할 거예요. 남의 시간표가 아니라요. 저는 요즘 어머니가 남겨주신 돈으로 작은 일을 시작했어요. 반찬 가게를 하면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도시락 배달 봉사도 하죠. 일주일에 2번, 12분께 직접 만든 도시락을 갖다 드려요. 그분들이 고맙습니다 하실 때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라요. 그리고 생각하죠. 이게 진짜 효도구나. 돈이 아니라 마음이구나. 그리고 가끔, 정말 가끔이지만 동서가 변하기를 바라요. 진짜로 변하기를요. 그때가 되면 그때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도 창밖으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요. 밝은 아침이에요. 작게 웃으며 중얼거렸어요.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이제는 행복해요. 그리고 저는 오늘도 도시락을 싸기 시작했어요.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니까요. 어머니가 제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요.